12시간의 병원 근무로 지칠 대로 지친 신경외과 의사는 길거리에서 꽃집 사장에게 갑자기 붙잡히면서 일상이 뒤흔들린다. 절박한 그녀는 자신을 따라오는 전 남자친구를 피하기 위해 그에게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고 간청한다. 의사는 그녀를 돕기로 하지만 그를 따라오던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형이자 결혼한 대기업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다.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이 계신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속하건대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듣게 될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경외과 의사 김준호의 귓가에는 여전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성원대학교 병원에서 12시간 동안 응급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서울 도심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진행한 응급 뇌 수술, 오토바이 사고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은 특히나 기력이 소모되는 일이었다. 준호는 간신히 환자를 안정시켰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늦은 오후의 하늘이 한강 한 리버 위로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있을 때 그는 테헤란로의 혼잡한 교통을 피해 지름길로 집으로 향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떨리고 절박한 여성의 목소리에 준호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의 앞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헝클어진 올림머리에 불안으로 커진 갈색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구겨진 해바라기 꽃다발을 안고 있었고 마치 달려온 것처럼 숨이 가빴다. 저 좀 제 남자친구인 척 해주세요. 지금요.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불안하게 어깨 너머를 보며 간청했다. 세 블록째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제 전 남자친구예요. 헤어진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접근에 아직 멍한 상태였던 준호는 그 요청을 처리할 시간도 없이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억지로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연인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제 이름은 박지수예요. 저랑 조금만 같이 걸어주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 순수한 절박함과 취약함이 뒤섞인 의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알겠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준호입니다. 가로수가 늘어선 보도를 따라 함께 걸으면서 준호는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지수는 그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았다. 저 남자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는 그 남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서울의 노을빛 아래 그는 그 얼굴을 즉시 알아보았다. 바로 그의 친형 이민혁, 리민혁이었다. 부동산 건설 업계의 거물인 민혁은 준호보다 10살이 많았다. 초에서윤, 초이시어윤과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으며 12살 된 아들 하준 존이 있었다. 그는 이씨 집안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아버지의 작은 회사를 수도권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로 키워낸 인물이었다. 잠시 동안 준호는 지수의 팔을 놓고 오해를 풀까 생각했다. 분명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의 형은 자선단체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윤과의 결혼 생활도 견고한 존경받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민혁이 이미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동생이 지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자 놀라움에서 짜증으로 바뀌었다. 준호? 민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준호가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제가 형에게 똑같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지수 앞에 살짝 서서 대답했다. 이쪽에서 형을 만날 줄은 예상 못했어요. 민혁은 지수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지수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그의 시선을 받아 넘겼다. 너희들 아는 사이니? 사업가는 이제 거짓된 태연함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1초 동안 망설였지만 형의 위협적인 태도에 결심을 내렸다. 네. 그는 지수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다. 몇 주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민혁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흥미롭군. 아주 흥미로워. 민혁은 눈까지는 미치지 않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수와 우리 건설사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조경, 프로젝트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 그녀가 청담동 고급 아파트에서 탁월한 작업을 해냈거든. 그 거짓말은 너무나 투명해서 준호는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업무 관련 문제는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응급 상황을 겪으며 배운 침착함을 유지하며 반박했다. 민혁은 지수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고 지수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마치 방패처럼 움켜쥔 채 침묵을 지켰다. 물론이지? 내 말이 맞아. 민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여기서 그녀를 만난 건 단순한 우연이었어. 다음에 이야기하자. 지수. 그의 목소리에는 준호가 놓치지 않은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다. 사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지수 씨는 앞으로 몇 주간 꽤 바쁠 겁니다. 급한 일이라면 다른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형제는 몇 초 동안 서로를 노려보았고 말하지 않은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무언의 대결이었다. 알겠어? 민혁은 마침내 물러섰다. 그럼 어머니 댁에서 일요일 점심 식사 때 보자꾸나. 그때 뵙겠습니다. 준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수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진 후 민혁은 바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형이 멀리 사라지자 준호는 지수가 그제야 숨을 내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약간 떨면서 그에게서 물러섰다. 당신 그를 아는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확인이었다. 두 분 성이 같았어요. 친척인가요? 제 형입니다. 준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여전히 처리하며 확인했다. 이민혁. 지수는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억눌린 눈물로 가득 찼다. 세상에.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저는 몰랐어요. 맹세코 몰랐어요. 준호는 그녀를 인근 보도 벤치로 안내했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해가 이미 서울 구도심 위로 지고 있었고 역사적인 건물들을 주황색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는데 이는 그 순간의 심각성과 대조되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는 환자 가족들에게 어려운 소식을 전할 때 쓰는 것과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지수는 깊은 숨을 쉬며 해바라기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 몇몇 꽃잎이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석 달 전에 당신 형을 만났어요. 그가 운영하는 건설사 사업 시작, 기념식에 꽃 장식을 의뢰받았을 때였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는 저에게 아내와 헤어지는 중이고 아내와는 단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저는 믿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이었지만 나중에는 선물과 은밀한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그는 서울에서는 저를 절대 공공장소로 데려가지 않았고 항상 저의 꽃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문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들으면서 모범적인 형의 모습과 지수가 묘사하는 남자를 조화시키려 애썼다. 2주 전에 쇼핑몰에서 당신 형이 한 여자와 어린 소년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여자는 그를 여보라고 불렀고 소년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관계라고 가장할 수는 없었어요. 세어윤과 하준이군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저는 당신 형에게 따졌어요. 그는 여전히 결혼 상태이며 이혼할 계획은 없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과 같은 남자들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냈어요. 지수는 블라우스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 이후로 그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 가게에 나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고 저를 따라와요. 오늘이 이번 주 3번째였어요. 해는 완전히 사라졌고 도시의 불빛이 그들 주변에서 깜박이기 시작했다. 다리 위에는 자동차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고 그들의 헤드라이트는 다가오는 밤속에서 금속성 반딧불이 같았다. 준호는 지수의 모든 단어를 흡수하려 노력했고 형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릴 위협적인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준호가 말없이 운전하는 동안 서울의 밤이 완전히 내렸다. 그의 옆에서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시든 해바라기 줄기 사이에서 여전히 불안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안내했다. 하얀 대문이 있는 저 녹색 집이에요. 해바라기 꽃집 하나는 마포 지역의 오래된 2층 건물의 1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2층의 작은 아파트는 지수의 거주지였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개성이 있었다. 화분들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고 나무 간판이 그녀의 사업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다. 혼자 사시나요? 준호가 차를 주차하며 물었다. 네. 그녀는 내리기를 망설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저를 지켜봐주는 이웃이 있어요. 오 할머니라고 은퇴하신 분인데 제 가게를 당신 집의 연장선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환자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 그에게 경고하는 것과 같은 그의 의사 본능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문까지 동행하게 했다. 이제 제 번호를 아시죠?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형과 이야기할 겁니다. 지수는 마치 귀중한 물건인 양 명함을 들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이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 죄송해요. 제가 알았더라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가 말을 끊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차로 돌아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해. 급해. 그 여자는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뒤이어 또 다른 문자가 왔다. 그녀는 위험해, 준호. 사기꾼이야. 다른 남자들에게도 이런 짓을 했어. 우리 가족을 위협했어. 제발 나한테 전화해. 준호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형의 위선은 너무나 명백해서 터무니없을 정도였다. 그는 즉시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후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집중했고 전날의 사건에 대해 곱씹는 것을 막아주는 힘든 일상에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점심시간 동안 그는 지수에게서 새로운 문자를 받았다. 김준호 선생님, 오늘 당신 형이 꽃집에 나타났어요. 제가 응대를 거부하자 그는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기를 속이고 돈을 훔쳤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메시지에는 엎질러진 테이블 장식과 바닥에 흩어진 꽃집들이 찍힌 꽃집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스토킹이고 협박이었다. 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당직이 끝나자마자 꽃집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6시. 마침내 병원을 나선 준호는 마포 지역으로 곧장 차를 몰았다. 그는 셔터가 내려진 채 문이 닫힌 꽃집을 발견했다. 그는 지수를 여러 번 불렀고 문을 두드렸지만 옆집에서 나이든 여성이 나왔다. 혹시 지수 씨를 찾으시나요? 오 할머니가 그를 더 잘 보기 위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네, 그녀의 친구입니다. 김준호입니다. 그의 성을 듣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 씨라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소동을 피운 그 남자와 친척인가요? 안타깝게도 네, 제 형입니다. 준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지수 씨를 돕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 할머니는 그를 몇 초 동안 살핀 후에야 그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떠났어요. 할머니는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게이제를 닫고 여행 가방 하나를 챙기더니 당분간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말했어요. 저에게 식물들을 돌보고 밀린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말했나요? 아니요, 젊은이. 그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그 소녀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바람에 나무잎처럼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지수에게서 온 문자가 울렸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 이모 댁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 형이 제가 사기꾼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제 사업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요. 어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순간에 신사적인 분이셨어요. 준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에 올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곳은 밤이 시작되는 시간처럼 늘 분주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살피다가 탑승 게이트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지수를 발견했다.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놀라서 일어섰다. 김준호 선생님? 여기에 왜 오셨어요? 당신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그는 대답했다. 쌍황, 당신이 제 형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해요. 지수는 슬프게 웃으며 어깨에 맨 가방 끈을 고쳐맸다. 잠시 동안만요. 상황이 식어야 해요. 당신 형은 인맥도 있고 영향력도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고 그를 믿을 거예요. 저는 그저 꽃집 사장이고 결혼 생활을 망치려 했다는 여자일 뿐이니까요. 부산 행버스가 15분 후에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렸다. 필요하다면 제 형을 고소할 거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범죄입니다. 안 돼요.
지수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상황만 더 악화될 거예요. 저는 그저 평화를 원해요. 제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는 듯 깊은 숨을 쉬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이제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당신 형, 그가 결혼했다는 것,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당신의 조카라는 것을 몰랐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저는 즉시 모든 것을 끝냈어요. 저는 절대 결혼한 남자와 사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멈췄다. 부탁인데 혹시 나중에 그의 아내 서윤 씨였죠? 그녀를 만나게 되면 제가 몰랐다고 말해주세요. 그녀나 그녀의 아이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탑승 안내가 울렸고 지수는 여행 가방을 들었다. 가야 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준호 선생님, 그냥 준호라고 부르세요. 그는 24시간도 차에 안 돼요. 만난 이 여자에게 이상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어쩌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버스로 걸어갔다. 준호는 미동도 없이 서서 형이 만들어낸 혼란으로부터 지수를 멀리 데려가는 버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민혁이 지수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경받을 가치가 없는 남자에 대한 수년간의 맹목적인 존경심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형의 압구정동에 있는 호화로운 집으로 알림없이 차를 몰았다. 완벽하게 가꿔진 정원과 조명된 수영장을 갖춘 저택은 지수의 꽃집의 소박함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그를 즉시 알아본 가정부의 안내를 받았다. 김준호 선생님, 놀랍네요. 이민혁 사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제가 사장님께 선생님이 오셨다고 알려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대답했다. 길을 알아요. 그는 민혁이 거대한 자단나무 책상 뒤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동생을 보자 사업가는 급히 통화를 끊었다. 준호, 마침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우리가 이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는 서재 문을 닫으며 형의 말을 끊었다. 이제 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민혁은 일어나 책상 주위로 걸어 나와 동생과 마주 섰다. 너는 이해 못해. 그 여자는 위험해. 다른 남자들에게도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 그녀는 교활한 사람이야. 그만둬요. 준호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떠났어요, 민혁 형. 형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났어요. 그녀의 사업, 그녀의 삶, 형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민혁은 약간 창백해졌지만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게 더 나아. 그녀는 우리 삶에서 사라질 필요가 있었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어. 우리 가족? 준호는 믿기지 않아 비웃었다. 형 가족에게 유일한 위협은 바로 형 자신이에요. 민혁 형, 형의 불륜, 형의 거짓말이요. 형제 사이의 긴장이 팽팽할 때 서재 문이 열렸다. 서윤이 평소처럼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고 완벽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가 창백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었다. 준호 씨, 놀랐네요. 오늘 방문하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두 형제를 번갈아 보며 공기 중의 적대감을 즉시 감지했다.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에게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민혁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응수할 뿐이었다. 서재에 흐르는 침묵은 거의 느껴질 정도였다. 준호는 그의 형수 우아함과 지성 때문에 항상 존경했던 서윤을 바라보며 자신이 곧 밝힐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네, 서윤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생겼어요. 준호는 민혁의 경고하는 시선을 무시하며 말했다. 준호, 안 돼! 민혁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오며 시작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민혁 형? 형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무고한 여성을 스토킹해서 도시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서윤의 눈이 커졌다. 당신 형은 석 달 동안 그녀와 관계를 유지했어요. 준호는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계속했다. 형은 지수 씨에게 당신과 헤어질 것이며 당신과의 결혼은 단지 형식적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진실, 형이 결혼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끝냈어요. 그 이후로 민혁 형은 그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해왔어요. 오늘 그는 그녀의 꽃집에 가서 장식물을 파괴하고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방했어요. 서윤은 충격으로 얼굴이 굳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준호는 결론지었다. 지수 씨는 오늘 도시를 떠났어요. 당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사업, 집,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민혁은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윤, 당신은 나를 15년 동안 알았잖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할 것 같아? 분명 그 여자가 나를 조종한 거야. 내가 그녀를 거부했을 때 나를 조종하려 했던 것처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는 서윤에게 몸을 돌리며 외쳤다. 어제 우연히 박지수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한 남자,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민혁 형이었어요. 서윤은 여전히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당신 형은 지수 씨의 허리를 팔로 감고 있었어요.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후 그가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그녀를 비방하려고 했던 시도들, 그리고 오늘 꽃집에서 일어난 난동까지. 서윤이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긴장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그녀는 천천히 민혁에게 걸어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형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요. 준호 씨, 그녀는 놀랍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 씨는 몇 주 전에 이 여자에 대해 나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건설사 행사에서 그에게 접근했고 조경 서비스를 제안한 후 유혹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가 그녀를 거부하자 그녀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듣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은 질문도 없이 그를 그렇게 믿는 건가요? 왜 안 믿어야 하죠? 그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들의 아버지예요. 서울 전체에서 존경받는 남자예요. 서윤은 턱을 들고 도전적인 몸짓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 씨, 당신은 항상 쉽게 조종당했어요. 볼 것이 없을 때조차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려고 했죠. 민혁은 승리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동생, 사과해야 해. 서윤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여자는 거의 원하는 것을 얻을 뻔했어. 우리를 갈라놓는 것. 준호는 그들 둘을 번갈아 보며 민혁의 조종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깨달았다. 그가 속인 것은 지수만이 아니었다. 수년간 오니 씨 가족이었다. 서윤 씨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군요. 저는 제 형을 35년 동안 알았어요. 그가 언제 거짓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을 15년 동안 알았어요. 그녀가 반박했다.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국을 건설했고 자선 활동에 기부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하준이에게는 모범적인 아버지죠. 그럼 그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들은요? 오늘 꽃집에서 소동을 목격한 손님들은요? 민혁 씨는 단지 당신을 보호하고 그 여자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꽃집에서의 소라는 그녀 자신이 꾸민 이름이 분명해요.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요. 서윤의 확신은 섬뜩했다. 준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남편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 씨,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민혁이 서윤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더 침착해지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준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멈춰서서 형수를 바라보았다. 서윤 씨, 언젠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저를 찾아와요. 제가 알아야 할 유일한 진실은 제가 사랑하는 남자 곁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현실뿐이에요.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일요일 점심 식사에는 오지 마세요. 하준이가 당신들 사이에 이 불화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말은 준호에게 주먹질처럼 다가왔다.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는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품위를 갖추고 서재를 나섰다. 용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차를 몰아가는 동안 준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형의 배신, 서윤의 자발적인 맹목, 지수가 겪은 불의, 그리고 이제 가족과의 단절도 이어진 날들 동안 단절은 더욱 심해졌다. 형제의 어머니 윤숙자, 윤숙잡 여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네가 내 형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니? 준호야? 낯선 여자의 말 때문에 우리 가족의 화목을 파괴하다니? 민혁이는 완전히 무너졌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 너는 항상 내 형의 성공을 질투했잖아. 항상 그의 그늘 속에서 살았고. 하지만 그렇게 끔찍한 것을 지어내다니. 네가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다. 대화는 숙자.
여사가 준호가 다시 가족의 환영을 받으려면 민혁과 서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났다. 진실을 아는 준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준호는 일에 몰두했고 환자들에게 더욱 헌신했다. 그는 가끔 지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수는 부산에 정착하여 중앙시장의 작은 꽃 노점을 열면서 서서히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 중 하나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가끔 서울로 돌아갈까 생각해요. 제 공간, 제 손님들이 그리워요. 하지만 당신 형의 눈빛, 그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다시 몰려와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김준호 선생님. 언젠가는 지나가기를 바라요. 준호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고 함께 민혁과 맞설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공허한 약속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의 친형이 무서운 솜씨로 그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을 조율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준호가 35년 만에 이씨 가족의 저녁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첫 해였다. 대신 그는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섰고 어린 자녀가 있는 동료들이 가족과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당직 중에 그는 소아 중환자실의 새로운 간호사 한예진을 만났는데 그녀 역시 축제 기간 동안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예진은 준호가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과 정반대였다. 진실하고 솔직하며 숨겨진 의도가 없었다. 그들은 먼저 동료로, 다음에는 친구로, 그리고 마침내 그 이상의 관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가족과의 단절을 받아들이도록 그를 도운 것은 예진이었다. 그녀는 형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시켰다. 형의 가족은 그들에게 가장 덜 고통스러운 버전을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해변 도로를 따라 걷던 어느 날 밤 설명했다. 곧 낯선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쉬운 거죠. 이 씨 가족과의 접촉 없이 3년이 거의 흘렀다. 준호는 병원 동료들을 통해 그의 조카, 이제 15살 된 하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혁이 동남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도, 서윤이 성공한 사업가의 완벽한 아내로 남아있다는 것도. 지수는 결국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췄다. 준호가 그녀에게서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서울로 이사하여 법학과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가 겪었던 일을 겪은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는 썼다. 서울에서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호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예진과의 관계는 꽃을 피웠다. 그들은 이제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고 과거의 상처가 점점 멀어지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토요일 새벽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서윤의 전화번호가 깜박였다. 잠시 동안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를 방해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무언가가, 어쩌면 응급 전화를 받는데 익숙한 그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가 화면을 밀게 했다. 준호 씨. 서윤의 목소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절박했다. 제발, 하준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성원대학교 병원에 있어요. 의사들이 신경외과 의사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요. 당신이 최고라고 하더군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준, 그의 조카,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대요.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혔어요. 혼수 상태예요, 준호 씨. 제발 제가 모든 일 후에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준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지금 바로 갈게요. 준호는 예진의 걱정스러운 시선 아래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고마워요. 서윤이 중얼거렸다. 민혁 씨는 부산에서 회의 중이라 도시에 없어요. 연락하려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하준이를 돌볼게요. 텅 빈 서울 거리를 병원으로 운전하는 동안 준호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수년간 그를 가족으로부터 멀리했던 형과 형수에 대한 분노, 조카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운명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 항상 진실을 알았던 그가 아닌 거짓 속에 살기로 선택했던 이들을 위한 기회였다. 성원대학교 병원. 수술실의 불빛은 준호에게 이보다 더 강렬해 보인 적이 없었다. 복잡한 시술 중에도 항상 침착했던 그의 손은 하준의 뇌를 치료하는 동안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 청소년은 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한 심각한 두개골 외상을 입었고 즉시 지혈해야 했다. 여기 더 흡인하세요. 준호는 섬세한 수술에 집중하며 팀에게 지시했다.
이 영역의 시야를 완전히 확보해야 합니다. 6시간 동안 준호는 조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웠고 과거, 민혁, 단절의 세월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밀어냈다. 그 순간에는 오직 환자와 시술만이 존재했다. 그의 완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삶과 죽음 사이의 정확한 춤이었다. 마침내 하준의 두개골을 닫고 봉합을 마쳤을 때 준호는 피로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개입 때문에 그의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인 수술 중 하나였다.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장비를 치우면서 말했다. 간발의 차였어요. 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마스크를 벗었다. 그렇다. 간발의 차였다. 서윤이 그에게 전화하는 것을 몇 분 더 망설였거나 그가 더 늦게 도착했거나 그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대기실에서 서윤은 몇 시간 동안의 눈물과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를 보자 그녀는 충동적으로 일어섰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는 환자 가족에게 사용하는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우리는 출혈을 막고 두개강 내 압력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위기입니다. 서윤은 안도의 침묵 속에서 어깨를 떨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고마워요.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중얼거렸다. 모든 일 후에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혁 형 때문에 한 일은 아닙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준이를 위해 한 일입니다. 그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요. 주변 어른들의 선택에 대한 잘못이 없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 씨는 부산에서 돌아오는 중이에요. 첫 비행기를 탔어요. 몇 시간 후에 도착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팀에 자세한 지침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준호 씨, 서윤은 망설였다. 계속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적어도 하준이가 깨어날 때까지요. 다른 의사들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의 회복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준호가 항상 절제되어 있던 서윤에게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취약함이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가 마침내 결혼 생활 주변에 구축했던 완벽함의 외양을 넘어 보기 시작하는지 궁금했다. 그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있을게요. 그는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민혁 형과의 대립은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특히 하준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몇 시간은 끊임없는 경계의 시간이었다. 준호는 하준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CT 촬영을 확인하고 약물을 조정했다. 그 청소년은 여전히 유도 혼수 상태에 있었고 그의 젊은 몸은 외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준호는 서윤을 관찰했다. 항상 흠잡을 데 없던 민혁의 아내는 이제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깊은 눈 밑에 다크서클, 구겨진 옷. 그녀는 간호사들이 쉬라고 했을 때조차도 아들을 떠나지 않고 병원에 머물렀다. 수술 후 둘째 날 새벽, 준호가 하준의 새로운 검사를 검토하는 동안 서윤은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던 침묵을 깼다. 저는 그를 믿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듯이 말했다. 그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는 제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남자 옆에서 15년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준호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 씨,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의식이 없는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했다. 그냥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날 당신이 떠난 후 저는 사물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무시했던 작은 세부 사항들. 그가 다른 방에서 받던 전화, 설명 없이 길어지던 출장, 점점 더 정교해지는 변명들. 그녀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깊은 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를 믿기로 선택했어요. 하준이를 위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를 위해서, 저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서요. 오랫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속는 것이 더 쉬워요. 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서윤의 고백은 이해를 구하는 은밀한 요청이자 그녀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였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준이입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는 안정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윤은 주제를 바꾼 것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날 아침, 하준의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준호는 진정제를 줄여 청소년이 점차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때 민혁이 도착했다. 준호는 그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그를 보았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에게 마치 자신의 건설 현장을 지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3년이 지났지만 민혁은 변함이 없어 보였다. 자신감 넘치고 통제적이며 그의 명령이 복종되는 데 익숙했다. 준호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위해 준비하며 깊은 숨을 쉬었다. 하준이를 위해 그는 예의를 유지할 것이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민혁은 형제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내에게 직진하며 중환자실 문을 열고 물었다. 나아지고 있어요. 서유는 아들 침대 옆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대답했다. 준호 씨가 진정제를 줄이고 있어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깨어날 거예요. 민혁은 마침내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마지못한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그를 돌봐줘서 고맙다. 그는 형식적인 몸짓으로 손을 내밀었다. 준호는 오랜 시간 끝에 이루어진 그 악수가 얼마나 어색한지 느끼며 짧게 악수를 받아들였다. 다른 의사라도 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조카를 위해 삼촌이 했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은 알지만 3년입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제 조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3년이요. 생일, 졸업식, 크리스마스에 초대받지 못하고. 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날 이후로 상황이 복잡해졌어. 그가 변명했다. 리오는 격앙되어 있었고 비난을 했고 우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시간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복했다. 형의 행동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저를 가족에서 완전히 배제했어요. 준호, 제발. 서윤이 아들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개입했다. 여기와 지금은 안 돼요. 그녀 말이 맞았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마지막 검사를 확인하러 갈게요. 그는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1시간 후에 돌아와 하준이의 활력 징후를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준호는 거리를 유지했고 필요할 때만 병실에 들어갔으며 민혁을 어려운 환자의 가족에게 사용하는 전문적인 격식으로 대했다. 사업가는 암묵적인 휴전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날 늦게 하준이는 의식의 첫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 주변 목소리에 대한 반응. 준호는 점진적인 각성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팀에게 안내하며 면밀히 관찰했다. 아이가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후유증이요? 민혁이 창백해지며 반복했다. 어떤 종류의 후유증입니까? 두개골 외상 사례에서는 흔합니다. 기억, 운동 협응,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젊고 회복 능력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고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를 할 수 있을 때만 완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가 눈을 떴다. 방향 감각을 잃은 시선은 방을 훑었고 먼저 어머니에게,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마침내 준호에게 고정되었다. 준호 삼촌? 삽관 기간 때문에 목이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준이가 그를 알아보았고 수년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신경학적 예후와 그들이 항상 가졌던 감정적 연결 모두에게 좋은 징조였다. 여기 있어, 하준아. 그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사고를 당했지만 나아지고 있단다. 청소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머리가 아파요. 정상이야. 준호가 설명했다. 세게 부딪혔고 수술을 해야 했어. 하지만 통증은 점차 줄어들 거야. 다음 날들은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하준이는 중환자실에서 개인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혼자 식사했으며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매번 평가할 때마다 준호는 완전한 회복에 대해 더욱 낙관적으로 느꼈다. 수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 하준이의 혈액 검사에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나타나 수혈이 필요했다. 아이의 혈액형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끊임없이 아들 곁을 지키던 서윤과 민혁에게 설명했다. 무슨 형인지 아시나요? 제 것처럼 A형 양성입니다. 민혁이 즉시 대답했다. 준호는 기록지에 메모했다. 서윤 씨는요? O형 음성입니다. 그녀가 긴장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수혈을 요청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검사실에서 준호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혈액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요청을 확인했을 때 그는 오류를 깨달았다. 검사실은
하준이가 AB형 음성이며 민혁이 알려준 것과 불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준호는 검사실 직원에게 말했다. 다시 검사합시다. 두 번째 검사도 확인했다. 하준이는 정말로 AB형 음성이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혈액 유전, 법칙을 머릿속으로 되짚었다. A형인 아버지와 O형인 어머니 사이에서 AB형인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다. 결론은 불가피하고 당황스러웠다. 민혁은 하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준호는 병원 검사실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혈액 검사 결과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 같았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혁은 하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이 진실은 그의 눈앞에 있는 혈액형 판별만큼이나 명확했으며 이씨 가족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잠시 동안 준호는 자신이 방금 발견한 것의 윤리적 함의를 고려했다. 의사로서 그는 과학적 진실에 대한 의무가 있었지만 그의 환자, 이 경우 사고로 이미 취약해진 그의 조카의 안녕에도 의무가 있었다. 하준이는 회복하는 동안 또 다른 감정적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신중한 숙고 끝에 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유전적 불일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하준이에게 맞는 수혈을 요청할 것이다. 이 대화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병원에서는 아니다. 아이가 회복을 위해 싸우는 동안에는 아니다. 하준이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유는 아들과 단둘이 있었고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혁 형은 어디 갔나요? 준호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물었다. 건설사 문제를 해결하러 갔어요. 그녀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하준이가 여기 있는데도 사업은 멈추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준호가 놓치지 않은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수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알렸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계속 쓰다듬었다. 그녀의 자세에는 긴장이 있었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손의 떨림은 준호에게 그녀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윤 씨.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며 시작했다. 수혈이 끝나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둘이서요. 그녀는 눈을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불안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하준이의 검사 결과에 관한 건가요? 네, 우리가 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유는 힘을 모으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알겠습니다. 수혈 후에 이야기하죠. 수혈은 합병증 없이 진행되었다. 하준이는 시술 내내 잠들었고 그의 젊은 몸은 회복에 도움이 될 기증된 혈액을 흡수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간호사들이 장비를 치웠을 때 준호는 서윤에게 층의 작은 회의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마주보고 앉은 채 의사와 환자 보호자, 형제 자매, 3년의 단절 후 거의 낯선 사람인 그들은 몇 초 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준이의 혈액형에 관한 거죠? 서윤이 마침내 침묵을 깼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의 인지력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검사 결과 하준이는 AB형 음성입니다. 민혁형은 A형 양성이고 당신은 O형 음성입니다. 그것은 민혁 씨가 하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고백처럼 말을 마쳤다. 준호는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닌 깊은 슬픔만이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준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누가? 준호가 시작했지만 멈췄다. 그에게 이 질문을 할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서유는 15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단 하룻밤이었어요. 딱 한 번.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설명했다. 민혁 씨는 늘 그렇듯이 출장 중이었어요. 결혼 5년 차였는데 저는 그의 불륜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깊은 숨을 쉬었다. 직장 동료 정태환, 중태환 씨가 항상 저를 위해 있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줬죠. 제가 가장 친절함이 필요했을 때 그는 친절했어요. 단 하룻밤이었어요, 준호 씨. 수년간의 외로움 속에서 얻은 단 하룻밤의 위안이었죠. 그리고 민혁 형은 절대 몰랐나요? 절대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날짜를 계산했어요. 민혁 씨가 하준이를 임신했을 때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이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이혼을 요구할까 생각했지만 하지만요. 민혁 씨는 그 소식에 너무 행복해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서 제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를 보았어요. 그는 임신 기간 동안 변했어요. 늘 곁에 있었고 다정했죠. 저는 아이가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구했죠. 준호는 형의 가족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재조정하며 모든 단어를 흡수했다. 그리고 그 남자, 정태환 씨, 그는 하준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한 달 후에 캐나다로 이주했어요.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준이, 민혁 씨는 그를 자신의 핏줄처럼 사랑해요. 그게 제 남편에게서 유일하게 진정한 것이에요. 그가 아들에게 가진 사랑이요. 진실을 말할까 생각조차 해본 적 없나요? 여러 번이요. 서윤은 인정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민혁 씨의 불륜이 더 빈번해지고 더 뻔뻔해졌을 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권리가 있을까요? 하준이는 민혁 씨를 사랑해요. 항상 사랑해왔어요. 그리고 민혁 씨는 그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준이에게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어요. 준호는 그때야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했다. 단순한 진실 대 거짓의 문제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감정, 타협, 선택의 얽힘이었다. 저는 민혁 형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윤 씨, 언젠가 하준이는 적어도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알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한숨 쉬었다.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았어요. 다만 그가 아직 회복 중인 지금은 아니기를 바랐죠. 지금 당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준호가 안심시켰다. 하준이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지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손을 잡고 감사하게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준호 씨.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요. 이해해 주셔서요. 저를 판단하지 않아 주셔서요.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릅니다, 서윤 씨. 우리 모두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달이 흘렀다. 하준이는 놀라운 회복을 보였고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병원에서 3주, 집중치료 5주 후 그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물리치료사들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약간의 협응장애만 남아있었다. 그 기간 동안 준호는 조카와 다시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의사로서, 다음에는 하준이가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간직했던 삼촌으로서였다. 청소년은 종종 삼촌이 왜 가족과 멀어졌는지 물었지만 준호는 그저 어른들이 때때로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고만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민혁은 준호와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관계를 유지했다. 하준이를 구한 의료적 개입에 대해 형식적으로 감사했지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만나는 것을 피했다. 사업가는 여전히 동생의 존재에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마치 언제든지 옛 비난이 다시 불거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반면에 서윤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준호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하준이의 회복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점차적으로 단절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형부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준이가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오후 청소년이 물리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 몇 년 동안 항상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왜 준호 삼촌이 더 이상 파티에 오지 않는지, 왜 전화도 안 하는지요. 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준호가 물었다. 당신이 생명을 구하느라 너무 바쁘다고요. 서윤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죠. 준호의 삶도 변했다. 예진과의 관계는 발전했다. 그들은 약혼했고 연말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그녀의 관대한 성격으로 형과의 관계에 복잡성을 이해하면서도 준호가 조카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일요일 아침 준호가 여의도의 한 빵집에서 예진과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무언가가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역 뉴스 프로그램의 인터뷰였다. 기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단에서 우아한 정장을 입은 짧은 머리에 전문적인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수 씨? 준호가 믿기지 않아 중얼거렸다. 화면의 자막은 인터뷰일을 식별했다. 박지수 변호사, 여성 권리 전문 변호사 뭐 아는 분이세요? 예진이 약혼자의 놀라움에 주목하며 물었다. 네, 그러니까 알았죠. 아주 오래전에요. 준호는 볼륨을 높여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다. 그리고 저희 로펌의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스토킹 및 괴롭힘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수는 준호가 몇 년 전 알았던 두려움에 질린 꽃집 사장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으로 설명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수치심 또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원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 여긴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셨다니 인상적이네요. 기자가 말했다. 지수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때로는 최악의 경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목적으로 이끌어줍니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준호는 지수의 변화를 흡수하며 침묵 속에 머물렀다. 쫓기던 꽃집 사장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자신의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들을 돕고 있었다. 여기에는 깊은 감동이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다. 준호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민혁 씨에 관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본 것과 같은 인터뷰를 그도 봤어요. 그 여자 지수 씨, 그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그녀를 검색하고 그녀가 석 달 전에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걱정돼요, 준호 씨. 그가 그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준호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무슨 말을 했나요? 행동을 했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 눈빛을 알아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뭡니까? 하준이와 제가 그의 컴퓨터에서 검색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가 이 몇 년 동안 스토킹한 것은 지수 씨 같은 여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준호 씨. 아주 많았어요. 그 폭로는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놀라웠다. 어떤 식으로든 그는 지수 씨와의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패턴의 일부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서윤 씨, 당신과 하준이는 그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민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해요. 우리 은행 계좌, 우리가 사는 집, 심지어 하준이의 학교까지요.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됩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다. 예지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전화 반대편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요, 준호 씨.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그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가 지수 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바로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지수와의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긴장이 감돌았다. 준호는 병원 근무, 예진과의 결혼 준비, 하준이 방문, 그리고 민혁의 행동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사이에서 분주했다. 서윤은 그에게 형의 움직임을 계속 알려주었고 변호사에 대한 그의 집착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모든 기사를 인쇄했어요. 서윤은 준호와의 점심 식사에서 말했다. 그의 컴퓨터에 그녀의 로펌, 그녀가 변호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 파일이 있어요. 어제는 그가 그녀가 일하는 건물의 일과를 연구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얼굴에 명백한 걱정을 드러내며 말했다. 당신과 하준이가 잠시 우리와 함께 머무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서윤은 접시 위에 음식을 만지작거렸고 망설였다. 하준이는 15살이에요, 준호 씨. 학교에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사는 그의 학업,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민혁 씨가 이런 상태인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얼굴의 모든 선에 피로가 역력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오늘 하준이와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그날 오후 준호가 정기 진료를 하는 동안 비서가 급하게 그를 방해했다. 김준호 선생님, 형수님이 전화하셨어요. 매우 긴급하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받자 서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준호 씨, 그가 알아냈어요. 민혁 씨가 지수 씨 로펌에 갔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게 따졌고 끔찍한 소란을 피웠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가 제 민규모를 봤어요. 준호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혁 씨가 정신없이 돌아왔다는 것만 알아요. 그가 아이를 보더니 준호 씨, 그가 깨달았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자신과 같은 눈, 같은 턱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서재에 갇혀 술을 마시고 있어요. 무서워요, 준호 씨. 그의 눈빛이 민혁 씨가 저런 모습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당장 하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준호가 지시했다. 예진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전화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 번 시도 끝에 그는 지수와 통화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었지만 통제되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녀는 말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제 삶을 망쳤다고 비난했어요.
제가 있는 방에서 민규가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준호 씨, 그는 제 아들을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가 당신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나요? 민규가 기다리고 있던 채 접근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용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기록을 남겼어요. 제 변호사가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어요. 당신과 민규는 안전한가요? 네, 친구 집에 있어요. 현우, 에이튠 씨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출장에서 돌아오는 중이에요. 준호 씨,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 후에 무슨 생각을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변호사가 된 후 저는 당신 형과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여성들을 만났어요. 저는 괴롭힘과 스토킹에 대한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 소식은 준호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다른 여성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행동 패턴이었다. 몇 명이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지금까지 5명이에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민혁 씨가 그들을 유혹했고 보통 직장 내에서였죠. 관계가 끝나거나 거절당하면 스토킹과 명예훼손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눈을 감고 그 폭로의 무게를 느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화 반대편에 잠시 멈춤이 있었다. 증언해 주시겠어요? 7년 전에 당신이 목격한 것을 말해 주시겠어요? 증인으로서 당신의 증언은 큰 무게를 가질 거예요. 존경받는 의사이고 이 사건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물론입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 유명 사업가 6명의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기소라는 제목으로 가시성을 얻었다. 민혁의 건설사는 계약을 잃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물러났다. 모범적인 사업가로서 신중하게 구축된 이미지는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날 때마다 무너졌다. 서윤과 하준이는 일시적으로 준호와 예진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사고에서 여전히 회복 중인 청소년은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 징후가 증가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싫어요. 하준이는 물리치료 중에 삼촌에게 털어놓았다. 학교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저랑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치 아빠가 한 일에 제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요.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준아. 준호가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갈 거야. 사람들은 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청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우리 아버가 저런 종류의 남자라는 것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준호는 조카를 안아주었고 무고한 아이가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재판 전날 하준이가 사라졌다. 서윤은 준호에게 공황 상태로 전화했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물건들이 방에서 사라졌고 약간의 돈과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도 함께였다.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준호, 예진, 서윤은 하준이가 자주 가던 곳을 샅샅이 뒤졌다. 친구,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준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양평에 있는 작은 별장. 하준이가 어렸을 때 방학을 보냈던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악마을이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준호는 조카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 가족의 공개적인 노출, 집에서의 끊임없는 스트레스, 특히 육체적 외상에서 아직 회복 중인 청소년에게는 너무 많은 짐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별장은 어두웠지만 베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뒤쪽 방에서 그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하준이를 발견했고 헤드폰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다. 모두가 널 걱정하고 있어. 조카가 헤드폰을 벗자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하준이가 중얼거렸다. 저는 그냥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우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빠가 한 번은 용서를 빌고 다음에는 엄마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편을 들었다고 비난하는 메시지들도 견딜 수 없었어요.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삼촌은 이것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파괴되었어요. 준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가족은 변해, 하준아.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재구성되지. 중요한 것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 엄마, 나, 예진. 하준이는 울음으로 빨개진 눈을 들었다. 삼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단호해졌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심각한 결정이야. 저는 16살이에요.
누구와 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삼촌과 예진 이모를 선택해요. 재판은 준호가 예상했던 만큼이나 어려웠다. 증인석에 앉아 그는 7년 전에 목격했던 것을 자세히 보고했다. 민혁이 지수를 스토킹하는 모습, 협박, 은밀한 위협, 그리고 뒤이은 명예훼손. 그는 진실을 폭로하려 했을 때 형이 자신을 가족에서 배제하도록 조율한 방법을 설명했다. 민혁은 변호사 옆에 앉아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했고 동생을 직접 보는 것을 피했다. 서유는 다음으로 증언했고 남편의 통제적이고 조종적인 행동 패턴을 입증했다. 지수가 이끄는 6명의 여성들은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위협적인 메시지, 괴롭힘 사건의 목격자, 스토킹 기록. 그들 중 한 명, 전 건설사 비서는 민혁의 존재 앞에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감정적 상처를 보여주었다. 사흘간의 증언 후 판사는 판결을 발표했다. 민혁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접근 금지, 명령 외에도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 판결은 준호에게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다가왔다. 형이 수갑을 차고 법정을 나서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단지 가족의 분열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확인일 뿐이었다. 경찰이 민혁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서유는 이제 전 남편이 된 그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민혁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혼란, 다음에는 충격,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격렬한 고통이었다. 나중에 서유는 민혁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하준이에 대한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녀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가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잔인했군요. 준호가 판단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서유는 인정했다. 그가 그 모든 여성들에게 했던 것만큼 잔인했어요. 그가 15년 동안 저에게 했던 것만큼 잔인했어요. 저는 그가 일으킨 고통의 단지 일부라도 느끼기를 바랐어요. 그녀가 법원을 떠나는 모습은 초현실적이었다. 기자들은 서윤이 민혁에게 진실을 밝힌 후 웃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했다. 처음에는 억제된 웃음이 그녀가 법원 복도를 홀로 걸어가는 동안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웃음으로 커졌다. 이틀 후 서윤은 집에서 긴장증 상태로 발견되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의사들은 감정적 붕괴가 수년간 억눌린 심리적 긴장의 결과이며 이제 사건의 해결로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몇 주 안에 퇴원할 예정으로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하준이의 임시 양육권은 논쟁 없이 준호에게 주어졌다. 청소년은 삼촌과 이제 예진 이모가 된 이에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삶에 놀랍도록 잘 적응했다. 그는 학교로 돌아갔고 물리치료를 재개했으며 서서히 다시 웃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삼촌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준호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카가 예진의 농담에 웃는 것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저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준이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 후 3달이 지났다. 서유는 회복되었고 비록 따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준호는 지수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민규가 친가족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그가 자신이 선택한 아버지 외에 다른 친척들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과 하준이가 이번 주말에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남은 화창한 일요일 아침 한강변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준이는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 동생을 만나는 생각에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영리한 민규에게 빠르게 매료되었다. 15살과 6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두 소녀는 비디오 게임과 모험 이야기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발견했다. 그는 당신의 미소를 가졌네요. 지수는 소년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준호 옆 벤치에 앉아 말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눈을 가졌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다. 유전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놀랍죠? 같은 남자의 아들인 두 아이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여전히 작은 몸짓과 표현을 공유하고 있어요. 하준이에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수는 청소년이 민규에게 작은 드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며 말했다. 모든 아이들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는 되돌아보았다. 민혁 형은 통제와 외양에 대한 모든 집착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름다운 것을 위한 촉매제가 되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그의 행동, 그의 끔찍한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결코 서로를 찾지 못했을 거고요. 어둠 속에서도 때로는 빛이 탄생하죠. 지수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그것이 제가 이 몇 년 동안 배운 것이에요. 최악의 경험조차도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서울의 햇살 아래에서 노는 두 소년을 바라보며 준호는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7년 전 긴 당직 후에 지친 그는 절박한 꽃집 사장에게 붙잡혔었다. 그 우연은 여러 삶의 경로를 영원히 바꾸었고 오래된 유대를 끊고 새로운 유대를 만들었다. 하준이와 민규는 이제 큰 나무 주위를 뛰어다니며 크게 웃었고 드로는 잠시 잊혀졌다. 방금 만난 이복 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복잡한 친척 관계의 상황을 초월하는 연결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괜찮을 거예요. 준호는 지수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단언했다. 네, 그녀는 잔잔한 미소로 동의했다. 괜찮을 것 이상일 거예요. 그들은 가족이 단지 피나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잘할 거예요. 가족은 선택이에요. 사랑이에요.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준호는 손을 내밀어 지수의 손을 잠시 잡았는데 이는 감사와 상호 이해의 제스처였다. 로맨틱한 것의 시작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둘 다 앞으로 나아갔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충만한 삶을 구축했다. 공유된 여정에 대한 인식으로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상처에 대한 인식으로서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호는 하준이와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과거의 폐허 위에서 우리가 건설한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지수는 응답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억눌린 감정으로 빛났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녀가 반복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들을 위해서요. 청취자 여러분, 준호 씨와 지수 씨, 그리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유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탄생하고 가장 진정한 가족은 우리의 핏줄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기로 선택한 가족입니다. 2.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여정에 감동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몰입도 높은 이야기들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나는 모든 이야기에는 항상 새로운 장이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